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하나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올해 또 리그 시작부터 굉장히 힘든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많은 팬분들이 많은 기대를 했던 시즌이기에 이 실망감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화 이글스는 왜 매년 비시즌에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만년 하위 팀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경기 리뷰를 떠나서 저와 함께 그 근본적인 고민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한화 이글스를 사랑하시게 된 팬분들에게 믿기지 않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글스의 전신 빙그레는 창단하자마자 거의 바로 강팀의 반열에 들어섰던 굉장히 무서운 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도 한화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일부는 태어나기 전의 일일 수도 있지만 한화 이글스는 88, 89, 91, 92년도에 빙그레라는 이름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5시즌 중 4차례의 코리안 시리즈에 쾌거를 이뤄냈죠. 물론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어도 해태 타이거즈에 눌려서 준우승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 당시에 그 누구도 이글스를 약팀으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지금 영구 결번 선수인 장종훈, 송진우, 정민철 등의 슈퍼스타 선수들을 대량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99년도에 생애 첫 우승을 이뤄냅니다. 이후에 구대성, 정민철 이런 팀의 기둥이 되는 선수들이 해외 리그로 진출하게 되면서 전력의 일부 누선이 있었습니다. 조금 주춤했던 시즌도 분명히 있었지만 2005년 김태균, 이범호 등의 주축 타자들의 힘을 앞세워서 다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2006년도에는 다시 한번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전력인 삼성에 밀려서 다시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다시 한화 이글스의 중흥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생각마저도 들 수 있었던 시즌입니다. 그렇게 2007년 또다시 포스트 시즌 진출.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화 이글스의 오랜 팬이라면 이때 당시 이글스가 보여준 성적을 다 잊을 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팀이었다라는 향수를 이때부터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이때까지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약팀의 이미지를 갖기 전까지가 말이죠. 자, 그런데 한화 이글스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첫 번째 계기는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화 이글스의 단장으로 역임했던 송규수 단장입니다. 이때 당시 단장은 어떤 야구인이 아니라 그룹의 야구를 잘 모르는 경영인이 내려왔던 시절인데요. 당시만 해도 팀을 일부 정비하고 기존 선수들이 조금만 잘해준다면 언제든지 가을 야구에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한화 이글스였다고 평가하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드래프트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2004년 드래프트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2차 1라운드에 송창식 선수를 지명합니다. 제가 아주 잘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데 윤희상, 윤성환 선수를 거르고 선택한 송창식입니다. 그리고 2차 2라운드에 최진행 선수를 지명합니다. 앞순번에 정우람, 이용규, 강민호 등을 거른 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좋은 선수를 못 고르고 지명을 한 선수들이 부진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래프트의 결과는 늘 그렇듯이 결과론이고 이 선수들의 커리어가 다 끝날 때 평가하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총 9장의 지명 기회 중 5장만을 사용합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지명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타팀에서 지명한 선수가 지금도 활약을 해주는 선수가 전준우, 김진성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위 라운더 한두 장을 안 쓰는 팀은 덜어 있었지만 이렇게 5장만 쓰고 나머지 선수들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하위 라운더에서 좋은 원석을 뽑아서 키울 생각, 육성에 소홀했던 팀 컬러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 팬분들이 신구장을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저는. 근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선수들 최저 연봉이 2천만 원이었던 시절인데 과연 5명 지명 안 하고 1억 아낀다고 구단 재정에 그렇게 큰 유의미한 재무적 이익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08년도에
윤종하 단장님이 취임을 합니다. 역시 경영인 출신이고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승진을 해서 영전하셨는데 그렇게 08년도 드래프트에서 또 5명을 지명합니다. 당시에 놓친 선수, 하위픽 선수들을 풀을 보자면 뭐 박세영 같은 선수들이 있네요. 그리고 또 09년도에 6명 지명, 3장 포기. 와, 그렇게 보면 벌써 몇 시즌 포기해서 날린 카드가 20장이 넘어가는 거죠. 즉, 2시즌 드래프트에 불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 팀은 2000년대 육성의 기조가 1도 없는 정말 상위픽만 뽑아서 직전에 쓰는 걸로 야구하는 초유의 인스턴트식 야구 그 자체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우리 팀에서 야구를 잘해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많았기에 그냥 우리는 이 선수들로만 야구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직전감 몇 명 뽑아서 쓰면 돼 라는 아니란 생각에 미래 투자가 없었던 장기 플랜이 없었던 그런 팀이 한화 이글스로 명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제도. 지역 연구 드래프트의 한계를 모두가 인정하고 이제 2010년에 겨우 전국 단위 드래프트 룰이 간신히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전년도 최하위 팀은 국내 고교 1번 선수를 뽑을 수 있게 되었죠. 2011년 드래프트에서 한화는 제2의 구대성, 제2의 송진우라고 평가받는 전체 1번을 당당히 뽑습니다.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불운도 아니고 억가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당시 어떤 구단이 1번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었어도 모두가 이 선수였을 겁니다. 유창식. 그런데 이 선수의 뒤는 초라했죠. 그리고 2012년 NC 다이노스의 창단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 신생팀 우선지명 특별지명법이 시행됩니다. 전년도 꼴찌보다 신생팀이 먼저 2명을 선지명하게 됩니다. 이때 일단 NC가 이민호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끝나고 무려 5명을 또 지명하게 됩니다. 이때 노진혁 선수가 대표적으로 픽된 선수입니다. NC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시 팀 상황에서 이렇게 지명권에서 권리를 일부 신생팀에게 넘겨주게 된 이 현실이 지극히도 한화에게 너무나도 운이 없었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화 야구나 KBO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화는 왜 매년 꼴찌하고 1픽을 가져가는데도 야구를 못하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좀 아셔야 대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면 이런 분들하고 야구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순위를 정말 다 뽑아가고 그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자, 진짜 미치겠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2013년도에 최악의 시즌을 마친 한화는 다시 내년 시즌을 준비합니다. 2014년도에 왜인지는 모를 또다시 지역 우선 드래프트가 부활합니다. 안 그래도 적은 고교 야구팀 숫자에 당시 우리 지역 팜이 엉망이었는데 말이죠. 거기에 또 KT 위즈라는 팀이 생깁니다. 또다시 우선 지명 2장, 2차 지명권. 와, 이때는 망하는 집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너네는 죽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선수를 뽑을 기회가 없고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니 팀은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팀이 어느 지경이었냐면 NC나 KT보다 팀 뎁스가 훨씬 더 얇은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결과물을 좀 보면 2015년도 지역 우선 지명에서 우리는 김범수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KT 우선 지명인 우리 지역 팜인 주권을 KT가 선발해 갑니다. 그리고 2차 지명 직전 NC와 KT가 또 우선 지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팀의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는 엄상백 선수가 KT로 향하죠. 그리고 2차 1라운드 직후 다시 KT가 우선 지명을 또 3명을 합니다. 이때 지금 삼성 유니폼을 입는 김재훈 선수가 KT로 향하죠. 물론 한화의 지명권이 그대로 있었다고 해도 주권, 엄상백, 김재윤이 한화 선수가 됐고 지금처럼 잘해준 선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아닌데 다만 그런 기회를 외부적 요인으로 박탈당했다는 거, 이거는 조금은 한화에게 아쉬운 형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억에 조금은 남는 생생한 한화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명장들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김응용, 김성근 감독까지 말이죠. 자, 구단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가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 개인기, 지도력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노력을 합니다. 바로 김성근 감독의 부임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김성근 감독 한 분을 뭐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제가 감히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보자면 승리와 순위에 목마른 한화는 김성근 감독을 모시면서 팀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육성과 팀 리빌딩이 아닌 지금 전력에서 쥐어짜는 플랜을 가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당시에 한화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FA 시장에서 자원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연차가 쌓일 대로 쌓인 베테랑과 노장의 중간급에 있는 선수들을 말이죠. 2015년 4년 32억 권혁, 4년 34억 송은범, 3년 22억 배영수를 모읍니다. 보상선수, 보상금 이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인들이 유출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모자란 선수를 돈으로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 선수들을 말이죠. 프런트는 선발이건 불펜이건 상관없이 노장 선수들로 뎁스를 채워갔습니다. 자, 이렇게 진흙탕으로 들어가던 한화, 이제 조금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첫 번째 선수 출신 단장인 박종훈 단장을 선임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딱딱했던 구단의 그런 문화에 구단에서 인사로 내려꽂는 단장이 아닌 현장 출신의 단장을 선임했다는 거, 그 자체가 센세이션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박종훈 단장의 선임은 딱 거기까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박종훈 단장께서 한화 구단에 본인의 철학을 녹여내기엔 굳어있던 한화의 조직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화 구단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낭설입니다. 다만 상식적이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구단 운영을 이제 상식 수준으로 변화시킨 것, 이 정도가 그분의 작은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선임된 박종훈 단장님의 첫 번째 움직임은 김성근 감독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경질이건 사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2018년도 한용덕 당시 두산 베어스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한화이글스의 레전드들 송진우, 정민철, 장종훈까지 현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찬란한 빙그레 시절을 부활을 노렸죠. 그리고 꿈꿨죠. 결과는 가을 야구 진출입니다. 아직도 이 시기가 생생합니다. 저도 이때 야구장 엄청 다녔는데요. 정말 한화 팬들이 그 기간의 고통 속에서 해소되는 듯한 도파민이 매일매일 터지는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가을 야구 진출은 지속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거의 불합격에 가까운 시즌이었습니다. 육성이 기반되지 않은 고참 선수들의 하드캐리, 그리고 불펜을 갈아넣고 매 경기 스타가 바뀌는 정말 인스턴트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그 자체에 3위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에 피타고라스 승률을 적용하면 그 해당 시즌 2018년 시즌도 한화는 5강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트식 3위는 바로 다음 해 거품처럼 사라져갑니다. 결국 다음에 다시 성적 부진으로 한용덕 감독을 경질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화는 외국인 감독 체제를 가동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리빌딩의 시간을 보내겠다면서 리빌딩 버튼을 세게 누릅니다. 성적은 버리고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젊은 선수 키우기에 집중하겠다고 했죠. 좋습니다. 어쩌면 확실한 리빌딩이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화이글스는 그조차도 오래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즌 성적에 목마른 구단, 프런트, 그리고 팬들까지 너무 빠른 윈나우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윈나우 버튼을 누르면서 팀의 방향성을 180도 전환합니다. 그렇게 수베로 감독도 본인에게 주어진 리빌딩의 시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화를 떠나면서 한화는 다시 암흑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최원호 감독의 정식 감독 선임. 리빌딩을 하다 말아놓고 리빌딩은 끝났다고, 우리는 달라졌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해당 시즌에 류현진 복귀, 최은성, 안치홍 영입 등등 많은 지원을 받았던 한 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은 최원호 감독이 결국 한화라는 이 팀의 감독직, 즉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최원호 감독 역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김경문 감독이라는 또 한 분의 명장을 모십니다. 그렇게 한화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2025전 시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한화는 지금 현재 개막 13경기 만에 초라한 10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리빌딩 is over. 구단이 스스로 객관화가 안 돼서 우리 구단이 강하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외쳐버린 너무나도 담대했던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
자, 우리는 올해 2025 시즌 많은 것을 바꾸고 또 도전합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새 야구장, 40주년 CI 교체, 유니폼 교체, 그리고 김경문 감독에게 맡기는 온전한 풀시즌, 또 한 번의 엄상백, 심우준으로 이어지는 FA 거액의 투자까지. 하지만 그걸로는 팀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던 기아, 그리고 올해 파죽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LG. 과연 그들에게 한화가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제 얕은 야구 식견으로 전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기 플랜. 좋은 선수를 상위에서 뽑고 부족한 선수를 FA로 채우고 이런 주먹구구 시기가 아닌 야구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그러한 모든 구성원을 만드는 방법. 그게 프런트, 구단, 현장, 선수까지 펜을 뺀 나머지 모든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화 이글스는 2군 경기장이 없는 유일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시 구단에 안겨준 그 포스팅 비용 약 280억 원이 없었다면 2012년에 준공한 서산구장은 훨씬 더 늦게 지어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성에 무관심한 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은 볼파크에서 내고 미래는 서산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위픽 선수도 육성을 통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길러내는 시스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시간과 자율성과 기회, 마지막으로 현대 야구와 현대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최첨단 과학적 지도 프로그램까지 이런 육성이 기반되지 않는 구단은 장기적으로 절대 좋은 구단이 될 수 없습니다. 비관적이지만 우리 한화는 달라진 게 아니라 달라져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2025 시즌 이후에 누가 FA에 나오는지 FA 선수들을 리스트업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표현해 봅니다. 전 한화 이글스 40년 역사 중 38년째 이 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첫 번째 목적도 우리 한화 이글스가 더 좋은 팀이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제 역사로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 역시 정말 많은 기대를 했고 실망이 커서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화 이글스를 사랑하는 제가 한화 이글스에 다 갖고 있던 많은 이야기와 생각과 철학을 한번 이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한화 이글스를 사랑하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소통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는 한화 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